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며칠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어제는 국토부가 기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했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됐습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나요?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그 궁금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궁금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 팩트에 근거해서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어제는 이제 국토부 도로국장과 기자들 그리고 네. 이제 그 용역을 실제로 발주했던 업체 사장이 부사장이 가서 예.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국토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예. 이 부분을 좀 둘러보고,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JCT 분기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현장에 아마 가서 분기점 만들었을 때 땅값이 오를 리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마 직접 눈으로 목도할 생각으로 보이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그 지역에 어떻게 내릴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양평에도 그 폭우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명이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 여당 생각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퇴임 이후에 윤석열 처가 쪽은 정말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해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겨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바꿨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시장을 8년을 했었는데요.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업체 지들 마음대로 노선을 바꾼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요번에 국민의힘이 이제 양평 그쪽 현장에 가서 예. 갈 때 그 용역업체 부사장을 함께 데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어제 갔죠. 예. 근데 그 용역업체 부사장이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노선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도 어떤 것인가 개입을 해서 그런 노선을 바꾸게 되었을 것이고, 그 업체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로또를 맞을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로또가 갑자기 이제는 완전 그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를 좀 약속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걸로 4년 동안 만약에 이것이 심부름을 했던 모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의 말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노선을 바꿨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저 업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이건 비서관님의 추정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년 넘어간다고 해서 정권이 끝난 이후에 이 의혹이 다시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의 그런 예를 돌아보면 이 부분을 지금 100% 깨끗하게 털고가지 않으면 오히려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양평군 강상면으로 옮기면 김건희 여사 처가 땅에 뭐 로또를 맞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네. 근데 로또를 맞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예. 이미 그 전에 양서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양서면도 똑같이 그 JCT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양서면에 있는 청계리 리장에 나와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거기 JCT 오는 건 절대 반대했다. 매연과 분진만 늘어나고 소음만 늘어난다. 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JCT 분기점이 생긴다고 해서 땅값이 오른다는 건 뭐 말이 아닌 걸로 입증이 됐고 그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논점이 바뀌니까 그럼 누가 이거 변경을 했느냐가 됐거든요. 네. 누가 변경했느냐는 쭉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2021년 4월에 에타가 통과된 이후에 그 작년까지 기간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에 본 타당성 조사를 쭉 한 거예요. 예. 그 본 타당성 조사의 한 과정으로서 그 일환으로서 용역업체 발주 공고가 났고 발주 공고는 문재인 정권이 했었고요. 예. 발주 공고 당시에 공고 입찰 공고에 대한 노선 모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과업 지시서에 대한 노선을 고민해 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 용역업체는 발주를 받아서 3개월 안에 그 발주의 결과로 보고를 국토부에 한 거고 네. 그때까지는 원희룡 장관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행이 쭉 되어 오면서 에타를 통과한 안이 있었지만 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존 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안들에 대한 논의가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바람에 지금 네. 이렇게 정쟁화가 된 겁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 네. 그 설명을 듣고도 뭐 안 된다고 하니 예. 제가 볼 때는 뭐 법비서장 말씀대로 4년 뒤에 다시 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특검에도 살건이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뭐 용역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누구 심부름꾼이 있다. 이것은 이제 복비서관님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정부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말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종점을 변경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니까 다른 핑계들을 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안 오른다는 게 입증됐다?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노선이 김건희 그 여사 땅 쪽으로 가면 2배 이상 뛴다라는 것들이 그쪽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고요. 그리고 양서면 원안의 어떤 그 종점에 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속도로 주변엔 다 민원 생깁니다. 고속도로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져서 접근성이 좋은 곳 예. 이것을 원하지 내 땅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 가는 것은 다 반대를 해요. 아마 강상면도 마찬가지로 마을 옆에 있으면 그 마을에서 또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핑계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말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가장 권력이 힘이 셀 때, 대통령이 힘이 셀 때가 언제면 당선 직후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5년의 로드맵을 짜는데 5년 동안 나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 네. 기간 동안에 이 용역이 시작되고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누군가의 입김이 없었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심을 명백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과제인 것이고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노선을 예타를 지나고 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함께 해라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노선을 바꿔라라고 명령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 그것 때문에 바꿔줬다라고 하면 그건 국토부가 명령하는 거죠. 노선 바꾸라고. 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런 변명이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주제를 했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귀 닫고 안 들으시니까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음 주제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제가 좀 귀담아 드릴 대목이라고 아, 봐요. 네,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 벌인 중에 장관이 마음대로 홧김에 백지화시키는 그거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민주당에 대해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논의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뤄뒀다고 해야 될지 안 됐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왜 1호 혁신안인데 왜 이렇게 통 크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렸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짜는 운동장으로 우리가 넘어간 꼴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나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는데 혁신위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간 꼴이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정치적 감은 떨어지지만 국민 정서에서 볼 때 이런 정도는 해주는 것이 네. 혁신의 모습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라고 하면 저조차도 지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그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의총 자체가 이제 비공개라서 제한적인 얘기들만 알 수 있는데 일단 중진은 좀 반대하는 쪽이고 초재선은 좀 찬성하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걸 굳이 범주화시켜서 뭐 특정한 무슨 이해관계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복비서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국민의힘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 말려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네. 우리 복비서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혁신위원회가 그 국민의힘 프레임에 짜여놓은 프레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고민한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주당의 혁신은 어떤 걸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의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거기다가 왜 국민의힘 프레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선 의원들은 너무 정치를 이제 기술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혁신위에서 1호 의안으로 내놓은 안을 몇 주 동안 의총에 붙이지도 않고 있다가 예. 그제 김윤경 혁신위원장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다가 우리 민주당 망합니다. 네. 망한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의 분당 이야기 생각하면 그 발언도 경고감입니다. 사실은. 네. 망합니다 하니까 아, 그렇게 되네요. 근데 그렇죠. 혁신위에서 이상민 의원에게도 경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어제 받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 제가 뭐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원내대표로서 이걸 좀 통과시켜 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은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1호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것마저도 결의조차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 저는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죠. 지금 강내구 감사가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다음에 보좌관 구속돼 있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 만든 게 다 확인되고 있죠. 네. 이게 전달된 사람들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뭐 수십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봉투 의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의총에 참여했던 수십 명의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본인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저러저러한 구실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복비서관님은 그런 구실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은 사람은 아는데 내가 돈 받았는데 저거 체포영장 날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그 변명으로 그런 내용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 혁신위에 대한 저 안이 통과 안 된 것은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주어진 권리고 대통령의 그 민형사상 면책 특권과 똑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혁신위가 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 과제로 삼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개헌 추진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은 이것에 대한 어떤 국회법상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 손을 봐서 네. 최대한 방탄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빠지고 현상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의 갈등인데요. 이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잠시 보류하고 2차 논의 또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좀 기다려 보시죠. 근데 이게 지금 1호 혁신 아니고요. 저희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데 23일 날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혁신위가 뭐 총선 전까지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1차 임기를 정기국회 전까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한 달 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1호부터 막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한숨이 나오시는군요. 1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나머지까지 뭐 막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정당 혁신과 관련해서 김상곤 혁신위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때. 그렇습니다. 그 상당 부분 그때 혁신위 활동에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지금 그 혁신위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제들을 끄집어낸다기보단 그동안에 있었던 혁신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 중심으로 혁신위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 시한은 뭐 그다지 짧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1호안부터 지금 뭐 한 4주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절박하게 읍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된 1호안을 보면 앞으로 할 일은 저는 없다. 개점 위협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혁신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복비서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 감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혁신을 만들어 놓고 혁신위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액세서리용으로 그냥 조금 하다 마세요라는 것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혁신위원을 구성했을 때 전권을 주거나 아까 말씀 나왔던 2015년에 네. 김상곤 교육감이 했던 혁신위처럼 전권을 받아서 정말 최고위나 지도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을 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1호 의안을 내놨는데 최고위에서는 1호 의안을 채택하지는 않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의총에 가서는 더 논의를 할 텐데 논의는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니 예.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저는 큰 그 역할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혁신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지도부 주류에서는 혁신위는 그냥 제도적인 거 몇 개, 특히나 친명계 의원들이 조금 내년 공천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공천 개혁의 룰들, 예. 뭐 대의원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동일 지역구 3선 의원 지역 불가라든지 예. 이런 식에서 이렇게 물갈이 할 수 있는 혁신안만을 바라고 있는 저는 의도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 자체가 친명과 비명의 저는 싸움장이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는 뭐 아마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단이 아니라 이제 결정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위가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청년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7%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요, 6%포인트나 빠졌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랍게 봤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8%가 빠졌기 때문에 6%가 빠졌기 네네네.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뼈아프게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수치의 어떤 지역하고 연령을 보니까 부울경 지역이 뭐 두 자릿수로 빠졌고 네.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제 개인적인 뭐 분석입니다만 예. 부울경 지역은 아마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일정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방류가 최종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부울경 지역의 많은 어민들과 수산업자 그리고 주민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는 것이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광주, 전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내홍, 갈등 그다음 민주당의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상태에 대해서 아마 광주 전라 지지층 분들은 민주당에 대한 결집력을 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30하고 5060에서 많은 하락폭이 있어서 우리 당으로서는 좀 자세히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울경에서 빠진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세관님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 그쪽이 다 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바닷가죠. 실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아니야? 그래도 국민의힘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방류가 확정됐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한테 후쿠시마 관련된 공식적인 발언 한마디도 못하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 캠페인을 하고 다니네.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뭐 막아주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뚝이 터진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일본 편을 들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원인 아무것도 없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여야가 공방하는 것은 원래 저러는 거니까. 그리고 야당의 이런 주장을 정부 여당의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할 거니까 라는 기대를 갖고 잠시 그 지지율에 있어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의 메시지가 잘 안 먹혔다라고 지금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100%보다는 120%, 120%보다는 200% 보다 확실하고 보다 그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안전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IAEA 보고서가 나왔고 전체적인 국제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류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 괴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욕구가 저는 국민들 저변에 있고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그 어민들과 같이 하면서 수산물을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좀 불안 심리가 지지율 좀 변화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100%, 120% 과도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하는 게 국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문제에 전혀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가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그거 먼저 듣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도 오늘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저게 이제 아마 우리 그 박대출 정책위장이 이제 이 실업급여의 이제 제도적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아마 간담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하시는 분이 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걸 설명을 한 건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 그다음에 과도한 편가르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선글라스 끼는 분들은 젊은 여자들이라고 딱 인식을 주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그렇게 돼버렸죠. 네, 그래서 예. 저런 발언들은 이제 그분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상담하고 돈을 직접 지불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본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곡해될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걸 우리 정책위에서 받아가지고 박대출 정책위장이 또 다른 자리에 가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이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다른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높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하한선이 높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한 28% 정도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예. 저 부분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업급여라는 건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구직활동지원금이에요. 예. 잠시 자기의 원치 않은 퇴직을 당했지만 구직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라에 도와줘서 빨리 취직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퇴직임금 돈 받은 것보다 실업급여 하한선이 높기 때문에 구직활동의 그 의지를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에 우리 당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성과 청년들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세상에 직장을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조적인 거죠. 그래, 이 기회에 좀 쉬고 충전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찾자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정말 그럴 때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까운 동남아 뭐 제주도 가는 비용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싸잡아서 불합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정책위 의장까지도 달콤한 실업급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이 철학적으로 박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의료보험도 만드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의료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산재,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까지. 네. 이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탄탄한 안전망, 그물망이 짜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도 제도적으로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뭐 심지어는 하루에 병원을 몇 군데 간다, 약국 쇼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라고 논의는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사실 제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일종의 좌파 정책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 딱 벗어내고 좀 논란이 된다면 이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금액보다 실업급여가 약간 높다. 네.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월급을 받고 여러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이 최대가 184만 원이거든요. 예. 이 금액이 과연 맞나?
이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구직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는 그 우리가 고용보험을 도입한 취지와 영 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이거보다 더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거지, 고용보험 그 실업급여액을 줄이겠다라고 네. 하는 발상 자체는 선진이 아니라 후진으로 가는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저 발언에 대한 논란을 좀 다뤄봤고요. 이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정부 여당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경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